그 170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170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 고소설의 이제 작자와 독자인데 그 중에서도 1번의 작자부터 수업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사대부 출신이다. 그 말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다음에 그 극소수 첫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 극소수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이 사대부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가서 171쪽을 보시면 171쪽을 펴보세요.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그래서 여기 이제 171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그 소설에서 특히 이제 금오신화가 나오죠. 둘째 줄에. 이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작품이라고 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출석 수업 때. 그래서 이때 신자는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이야기다.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죠. 뭐 그리고 이제 소설 4인방으로 간다면 우리가 허균과 누가 있습니까? 김만중, 뒤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거예요. 박지원, 연암 박지원, 그다음에 그 김시습 있죠.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소설 4인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분이.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계층이냐 다 사대부예요, 대부분이. 자, 거기 그 171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둘째 소설이 이제 18세기 이래 대량으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향유라는 것은 누린다는 뜻입니다. 누린다. 향유되기 시작했다. 나오는데 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새책방과 반각본이 있는데요. 다섯째 줄에 보면 새책방은 책 대여점이라는 뜻이고요. 대여점. 그 다음에 이제 반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목판본이라고 써놓으세요. 목판본. 목판본을 반각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이 시장을 위한 생산의 성격까지도 띄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 작가가 이제 많이 출연되는 거예요. 직업적 작가. 거기 직업 작가라고 나오죠. 요즘 말로는 이제 이걸 전업 작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연을 하게 된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계층에 속해 있냐 마지막 단락을 보면 자, 문학적 소양이 있어요. 당연히 뭐 어떤 글을 쓰려면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문학적 소양. 이런 문학적 소양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둘째는 생계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글 쓰는 게 하나의 생계수단이 됐다. 이해가죠? 그걸 통해서 생계의 수단을 삼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172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주로 몰락양반 거기 첫째 줄에 보면 172쪽의 첫째 줄에 몰락양반이란 말 나와요. 몰락양반. 이 몰락양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 그러니까 나물 잔자에다가 양반할 때 반자. 그래서 이거를 잔반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의 층위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떤 생계 수단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첫 번째 단락에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몰락 양반을 영웅소설 나오죠. 몰락 양반을 영웅소설에 이렇게 이제 작가로 본다는 거예요. 몰락 양반을 그런 영웅소설의 작가로 보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보시죠. 자,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영웅소설은 뭐냐면, 거기 영웅소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웅소설은 가장 많이 읽히는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써놓을게요. 베스트셀러. 172쪽에 지금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익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유충열전, 조웅전 이런 게 나오죠. 이런 유충열전과 조웅전 뭐라고 해서 창작계 군담소설이라고 그랬죠. 창작계 군담소설 써놓으세요. 창작계 군담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상층의 귀족이고 이제 실세했다. 실세는 세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세력을 잃었다. 세력을 잃은 것을 실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지위와 권력을 많이 회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세 회복 의식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세력을 잃은 것을 다 회복을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력을 입었죠. 잔반이니까. 그런 것을 어떤 책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3쪽. 제가 여기서는 뭐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고 큰 틀만 쭉쭉쭉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3쪽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판소리계 소설 나올 거예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익명의 고소설 모두 몰락 양반의 작품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나오죠. 영웅 소설처럼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뭐 몰락 양반이 아닌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판소리계 소설. 자, 이 판소리계 소설은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실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소리꾼도 작가 반열에 들어가요. 소리꾼도 작가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좀 이야기할 건 적칙문학이란 말이 있어요. 네모 쳐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적칙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자가 이 적자가 쌓을 적자고요. 쌓을 적자. 그 다음에 이 칭이라는 건 칭의를 나타내는 칭자입니다. 그러니까 쌓여서 칭의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 판소리라는 것은 당연히 구비문학이잖아요. 오럴 리터처. 그러니까 점점점 쌓여가지고 칭의가 형성되는 적층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대 집단이 1차적인 작자다. 나왔죠. 소리꾼도 작가 반열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이거 판소리는 되게 이본이 많은데, 거기 그 173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이본이란 말 나오죠? 이본. 이본이 뭐냐면, 다른 판본이란 뜻이에요. 다른 판본. 그걸 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본에 따라서 이제 사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한 편 이렇게 나왔죠. 대하 장편 소설. 낙선제라고 이야기했죠. 그 창덕궁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황실도서관이요. 황실도서관. 그 황실도서관이었죠. 창덕궁 낙선제가 옛날에는 황실도서관이었어요. 그 낙선제가 지금은 그냥 그런 책들은 없어졌고 그냥 낙선제라고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대하 장편 소설이 이제 많이 쌓여놨다고 그랬죠. 뭐 180권도 있고 엄청나게 많고 뭐 보통 200권이 넘는 그런 그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낙선제. 궁궐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글들을 궁체라고 그래요. 궁체. 궁체는 뭐냐면 읽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읽히는데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이 이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 보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낙선제의 소설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자, 17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나오죠. 낙선제 소설. 그러니까 이 낙선제 소설이 다시 말하면 장편 대하 소설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장편 대하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통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여러분이 쭉쭉 지나가면 돼요. 174쪽. 2번 유통 과정이 나왔는데, 자, 이 유통 과정은 거기다 이렇게 써놓어서 유통 과정에다가 옆에다가 땡땡하고 가문끼리 돌려본다. 가문끼리 돌려봐요. 유통 과정은. 자, 그리고 집안 내에서 비영리로 읽혀요. 집안 내에서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읽힌다.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직업 그 유통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직업적 이야기꾼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그 오물음이라는 사람도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오씨와 오이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음이라고 익힌 나무를 이름이요.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오물음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오죠. 자, 175쪽. 자, 거기 보면 이제 직업적 낭독자라고도 나왔죠. 직업적 낭독자. 자, 이 직업적 낭독자가 거기 이제 175쪽에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이번에 직업적 낭독자 옆에다 가로해놓고 전기수라고 써놓으세요. 전기수. 자, 이런 사람을 전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수.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에 보면 나오죠. 인용문에. 거기 한자로 쓴 게 전기수예요.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았다. 저는 전할 전자고 기는 기할 기자고요. 이때 이 숫자는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늙은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기수 할 때 수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수가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전기수가 이제 그 업문 소설 같은 것도 이제 막 있고 막 이런다는데 막 중요한 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주머니 같은 걸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돈을 던져요. 그게 바로 요전법입니다. 거기 그 175쪽에 인용문 마지막에 그 한자가 요전법이래요. 요전법. 요전법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이 요자가 맞이할 요자예요. 돈을 맞이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전법.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지점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수들은 이제 전기수들이 이제 그런 소설 낭독자.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막 읽어줬다.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 그 176쪽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특히 176쪽에 보면 이제 그 인용문이 두 개가 나오죠. 인용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인용문을 보세요. 근년에 한 사람이 이제 12월서부터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여자들이 업문 필체를 일으켜서 폐서를 읽는데 음성 여자 같았다. 자취를 감추고 여자로 변장해서 사대부 집을 출입하고 진맥할 줄 안다고 하고 박물장수라고 하고 폐서를 읽는다고 했고 중들과 결탁하여 불공과 기도에 참여했으니 사대부가 부녀들이 보기만 하면 좋아해서 같이 자다가 간음하는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약간 문란한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로 변장을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77쪽의 차람, 필사, 세책, 반각본을 보겠습니다. 177쪽이에요. 177쪽.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차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는 빌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람은 열람해 본다. 빌려서 열람해 본다 이런 뜻이겠죠. 이게 차람이고 필사는 100개 쓰는 거예요. 100개 쓰는 거. 100개 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책은 요즘 말로 하면 도서 대여점이에요. 도서 대여점.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각본은 목판본입니다. 목판본. 반각본은 목판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그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거기 그 177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차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람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설을 빌려보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이걸 차람이라고 빌려서 열람해 보는 거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차람이. 자 넘겨보세요. 딱 넘기면 이제 필사가 나와요. 필사는 그 178쪽에 인용문에서 두 단락 내려오면 필사란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필사란 동그라미. 100개 쓰는 거 100개 쓰는 거. 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설을 100개 써서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 나오죠. 100개 쓰는 겁니다. 이게 필사예요. 옛날에는 뭐 복사기 같은 게 없으니까 붓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도 필사한다고 하잖아요. 붓으로 쓰진 않더라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새 책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그래서 필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179쪽에 새 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그 마지막 인용문에서 한 달러 올라가면 새 책.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설 대본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자, 또 밑줄. 오늘날에 남아있는 대본업은 대본용 책을 이렇게 이제 나오죠. 마련해 놓고 이제 빌려준다 이런 말 나오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책방의 그 책은 삼배 같은 것으로 표지를 단단히 싸고 끈을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새 책업이 성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새 책방에 이제 책을 빌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시아버지 밥그릇
밥그릇을 막 담보로 잡혀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 독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는 쌀독에 있는 그 쌀독의 쌀이죠. 이런 걸 막 퍼다가 이제 줘요. 그 돈 대신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각본 소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18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18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반각본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반각본이라는 것은 목판본이다라는 것을, 목판본. 그래서 이 반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판본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여기까지 좀 하고, 이게 마우스가 또 이게 막 안 먹히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껐다가 다시 초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어떻게 안 꺼지지?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181쪽에 이게 나오는데, 181쪽에 미치겠네. 잠깐만요. 이게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이제 되네요. 그래서 이 181쪽을 이제 보시면 181쪽을 보시면요. 181쪽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반각본 소설이 나오죠. 181쪽입니다. 181쪽에 이 반각본 소설이 나와요. 181쪽에 보시면 반각본 소설. 그러니까 이 반각본 소설이라는 게 목판본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각본 소설 181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각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반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판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이제 반각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각본 소설에서 이제 국문 소설로는 마지막 줄에 거기에 보면 이제 삼설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뒤에 182쪽을 넘기시면 삼설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82쪽을 넘기면 삼설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삼설기는 최초의 경판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경판본 소설인데, 이 경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울판이라는 거, 서울판. 서울에서 이제 읽는 그런 책이 이 그 경판본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삼설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소급될 수도 있고, 구운몽 울사본이 1725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바가 있죠. 그래서 다른 소설들 역시 반각본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반각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180쪽의 세 번째 단락에 활자본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활자본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틀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이걸 이제 활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설을 보면 필사본이 있고 필사본, 자, 필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각본, 목판본이죠. 이 반각본이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구활자본, 신활자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구활자본과 신활자본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자가 있는데 독자를 보시면 이 독자를 보면 이제 그 3번에 독자 있죠, 독자. 그래서 이 독자들이 중요한데 대부분이 여성들이에요. 거기 182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조선시대 소설의 독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이런 말 나오죠. 여성들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중요한 독자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여성들이 중요한 독자였느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글의 보급이라고 있을 거예요. 한글의 보급. 한글이 이제 보급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책을 읽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3쪽에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이 국문소설의 보급이 여성들의 이러한 한글 해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글 해독을 바탕으로 국문소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뭡니까? 183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허난설원이에요. 허난설원. 이 허난설원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난설원은 스스로 이제 잠언을 만들어요. 잠언.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늘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깨우치고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 잠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허난설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는 자유롭지 못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3쪽의 인용문에서 한 6줄 쭉 내려가면 셋째라고 나오죠. 셋째. 보면 그 여가 시간을 선용하거나 근심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설이 여가 시간 선용하는 이제 방편. 그러니까 이 구운몽 같은 작품도 하룻밤 만에 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룻밤 만에. 어머니를 위해서, 윤 씨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가 선홍. 그러니까 우리 심심할 때 읽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 184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남성들 나왔죠? 남성들 역시 독자했다 이런 말 나오죠. 남성들도 이제 독자했어요. 여자들만 독자가 아니라 남성들도 이 소설을 많이 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론 문학 작품이 남성이라든가 여성이라는 특정한 성의 전유물이 아닌 한 성별로 독자를 분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변별성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85쪽으로 가면 185쪽을 보세요. 185쪽입니다.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그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등장을 하고 또 그 경북 지역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대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조상 결과 유충열전, 조홍전 이런 전 같은 걸 많이 읽었다고 나왔죠. 또는 녹 같은 거. 우리가 이 전과 녹이라는 것이 글자가 다르고 이 전과 녹이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이 록이라고 하는 것이 가문의 이야기고요. 전은 한 세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과 전은 한 세대 이야기. 그다음에 록은 가문의 이야기. 이렇게 필기 좀 해주세요. 지금 185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186쪽을 보시면 둘째 줄에 둘째 단락에 평민층의 경우는 그런 그 상업적으로 출판된 단편류를 읽었다 이런 말 나오죠. 이 평민층들은 단편류를 읽었다는 거. 단편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평민들이 많이 읽는 게 바로 거기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통속성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속세와 통하는 게 통속성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통속성. 그리고 이제 중인층들이 의해서 많이 수용된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그 중간에서 중인은 아니고요. 서울의 중간 지역에 살아서 중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중인입니다. 지위가 우리가 동쪽에 살면 동인, 서쪽에 살면 서인.
남쪽에 살면 남인, 북쪽에 살면 북인이죠. 북인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살면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광화문 이런 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인들이. 그래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알짜배기 땅에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인층에 의해서 이제 그 전등 신화 같은 거, 구의 전등 신화가 나중에 뭡니까? 그 이 전등 신화라고 하는 이 작품이 전등 신화라고 하는 작품이 김시수의 금오신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역관들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이 역관이 통역사예요. 통역사. 요즘 말로 하면. 역관도 중인이었고 의사도 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위는 낮았지만 상당히 돈은 잘 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중국어 학습 교재 이용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성도 이제 밑에서 한 다섯째 줄에 보면 186쪽에 오락성이란 말 있죠. 오락성을 넘어서는데 소설의 기능이 있었다. 소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 독자들을 겨냥한 것이 바로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186쪽에 밑에서 두 줄 올라가면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있죠. 자,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 독자들을 이제 겨냥한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의 기호나 정서, 원망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원망을 산다 할 때 원망이에요. 이 원자가 이게 이때 원자는 원망할 원자예요. 원망할 원자. 억울하다 이럴 때 그 원망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망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거기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187쪽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원망을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우리말은 같은데 한자가 다르죠. 이때는 바랄 원자죠. 여기 보면 바랄 원자. 그러니까 바라는 원망이고 그 위에 있는 원망은 원한을 가진 원망이에요. 다른 거죠. 원망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여성들을 위안하는 기능을 담당했거나 이러한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원망의 문학적 대상 행위로서 이제 원망 이제 낙선제본 대하 소설이 있다고 나왔죠. 낙선제는 어디 있다? 창덕궁에 있다. 낙선제는 창덕궁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창덕궁에 있는 책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18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끝으로 근대에 들어와서도 고소설의 독자들이 꾸준히 존재했다. 이런 말 나오죠. 존재했다는 거 독자들이. 구활자본 이런 것들도 이제 대량으로 등장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둘째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고소설의 독자층은 근대소설의 독자층 형성에 바탕을 이루었다. 이런 거 나오고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근대 고소설 독자는 봉건적인 유제라는 것은 남겨진 제도란 뜻이에요. 그 187쪽에 밑에 세 줄 올라가면 유제, 남겨진 제도. 자, 이 유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188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결론 부분을 보고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죠. 거기 이제 보면 그 개괄적인 논의를 통해서 고소설의 작자, 유통 과정, 독자 등의 양상을 살펴봤는데 다 실증적인 자료. 그러니까 실증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증명하는 자료란 뜻이에요. 실증적. 실제로 증명하는 자료.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왔고요. 계략적인 구도에서 망정, 고소설이 작자, 독자, 유통 과정에서 보여주는 전개 과정은 아주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라는 건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증적인 자료들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훨씬 더 이제 뭡니까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170쪽에 넘어가서 그 작자부터 나오죠. 그래서 작자 170쪽입니다.
이 작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첫째 줄에 보면 극소수, 두 번째 줄에 사대부 출신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71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8세기 이래 대량으로 창작되고 향유되기 시작했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몰락 양반이라는 게 잔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몰락 양반들이 글을 썼다는 것이 생계형 작가로서 나서게 되었다. 자, 173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판소리기 소설은 적층문학의 내무치라고 그랬죠. 적층, 쌓일 적자의 칭이 칭자라고 그랬어요. 적층문학. 점점점 쌓여간다는 거죠. 구비문학 중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3쪽의 마지막 단락이 낙선제 소설 나왔죠. 이게 이제 장편 대하 소설이라고 그랬죠. 창덕궁이 낙선제가 있는데 장편 대하 소설. 174쪽에 유통과정에 직업적 이야기꾼도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175쪽에 직업적 낭독자 있죠. 그 밑에 인용문이 뭐라고 써요? 글자가 전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이한 것을 전하는 사람, 전기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7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차람, 필사, 세책, 반각본이 있다. 거기 그 파란색으로 쓰여진. 자,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차람이라는 것은 빌려서 열람해 본다. 차람. 빌려서 열람해 본다. 필사, 베껴 쓴다. 세책, 책 대여점. 책 대여점. 반각본, 목판본.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쭉 뒤에까지 설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필사가 뭐고 뭐가 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 제1장의 고소설의 작자와 독자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공부하시는 게 세부적인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공부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잘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소설 비평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고소설 비평론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